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 그 화려한 보조지표와 이동평균선에서 잠시 눈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위에서 춤추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캔들, 그리고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리키는 RSI 지표는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무거운 진실입니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달력을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 날짜를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은시장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정확히 48시간 전의 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금융 역사에서 종이 화폐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영원히 결별하는 순간까지 이제 단 이틀이 남았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알리는 크리스털 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진짜 카운트다운은 화려한 광장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베이징의 차가운 관료 집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1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의 전략 물자 수출 금지 조치까지 정확히 48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시장이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반응하고 공포에 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거대 은행들이 공식적인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구를 향해 달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잔혹한 금융게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공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매 투자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즉 불투명한 장외 시장과 거대 은행들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이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연말의 차익 실현 매물도 아니었고 얇은 거래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격 왜곡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잘 조율된 시스템적 발작이었습니다. 서구의 금융 시스템이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 동양의 실물 시장은 금속을 잃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매트릭스의 오류처럼 화면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충돌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로 만든 신용이라는 지각판이고 다른 하나는 은이라는 실물 원소의 지각판입니다. 이 충돌의 서막은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모닝커피를 내리며 개장 전 선물 지수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미 연방준비제도는 전례 없는 긴급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고 트위터에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어 은행 시스템에 말라버린 배관 속에 막대한 양의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순간 지구 반대편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실물 인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종이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중국은 실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금고를 비웠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공급망이 영원히 폐쇄되기 불과 이틀 전인 바로 오늘 아침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우연을 믿습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30억 달러라는 긴급 수여를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중국의 거대 산업단지가 거래소에서 41톤의 실물 은을 빼내기로 결정한 것이 단순히 운명적인 타이밍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의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레버리지와 그 레버리지의 붕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작용과 반작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의 대들보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시장이 각자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비명 지르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가격과 실물 현실의 이혼 소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뉴욕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의 월스트리트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여느 겨울과 다름없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마천루안 서버실과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와 파생 상품의 세계, 그리고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종이 시스템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래에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쌓아 올린 이 신용의 탑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너무나도 취약했으며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취약함은 오늘 아침 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8시 정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밤사이 서로에게 단기 자금을 빌려주며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윤활유가 말라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거나 누군가가 갚을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30억 달러라는 돈은 월스트리트의 기준에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투여되는 응급실의 아드레날린 주사와도 같습니다. 반대편을 보십시오. 상하이 황금거래소 SGE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공장과 태양광 패널, 그리고 국가 전략 비축 물자의 세계입니다. 그곳의 시스템은 지금 완전한 진공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단순히 사고 팔기 위해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직전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텅 비는 것처럼 그들은 거래소의 금고에서 은을 꺼내 트럭에 싣고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사유지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의 정의입니다. 스퀴즈는 단순히 차트 위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퀴즈는 종이 위의 가격과 손에 잡히는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금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금속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되팔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스퀴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변동성이 당신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당신을 겁먹게 하지 마십시오. 언론이 떠들어대는 변동성에 대한 뻔한 해설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공포와 중국의 사재기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들은 가격 억제 게임이 끝났음을 명백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찍어 누르는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필사적으로 누르는 이유는 그들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이유는 그들이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지금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레포 시장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아시아의 금고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늘 아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뉴욕에서의 30억 달러 주입과 상하이에서의 41톤 인출 사이의 점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별개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서로 다른 두 측면에서 바라본 동일한 사건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양은 유동성이라는 무기로 싸우고 있고 동양은 중력이라는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이 증명하듯 중력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통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포 운영을 미리 공지하고 달력에 표시하며 시장은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유동성 공급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기에서 벗어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정적이어야 할 환자의 병실에 의사가 제세동기를 들고 급히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은행 시스템의 배관 어딘가에서 파이프가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거대 은행이나 헤지펀드 혹은 주요 청산소 중 하나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들의 금고에 현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현금이 부족했을까요? 은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변동성이 그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뉴욕에서 숨을 헐떡이며
생존을 위해 30억 달러를 요구하던 그 순간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30억 달러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신호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류 경제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왜 미 연방준비제도는 화요일 아침 8시 15분에 긴급하게 돈을 찍어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레포 시장이라는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에서 은행들은 현금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담보를 믿고 하룻밤 사이 수십억 달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빌려줍니다. 기여는 부드럽게 돌아가고 현금과 담보를 교환하는 환매 조건 부채권 매매 시장인 레포 시장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고요하던 레포 시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확히 8시 15분, 하루짜리 초단기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실체는 연준의 창구로 달려가 사실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3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융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심정지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민간은행이 연준에게 긴급 레포를 요청했다는 것은 민간 시장이 그들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쟁자들이 문제의 주체가 내밀은 담보를 보고 아니,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대부자인 연준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터미널에 순간적으로 깜빡였던 거래, 데이터를 통해 그 30억 달러의 세부 내역을 해부해 봅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자금 주입은 단순한 현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20억 달러는 미국 국채와 교환되었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주택저당증권과 교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데이터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산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아침 8시 15분에 공포에 질려 자본을 조달해야 했을까요? 마진콜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은 시장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유동성 위기는 은 가격의 변동성이 폭발하던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코맥스 시장을 지배하는 4대 상업은행들이 은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소는 그들에게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변동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그들의 포지션에 불리하게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개장 전 갭 상승이 우려될 때 그들은 청산소에 즉시 현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 없다면 그들은 파산합니다. 오늘 아침의 데이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 파생 상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오늘 아침 눈을 떠 프리마켓의 움직임과 상하이에서의 재고 유출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청산소는 전화를 걸어 당신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3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플레이어는 유동성이 없었고 다른 은행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그 플레이어의 노출된 위험을 보았고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플레이어는 연준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준은 잠재적인 시스템 붕괴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이 파산하면 코맥스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연준은 개입하여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 30억 달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제금융입니다. 이것은 파생 상품의 폭발이 은행 시스템의 배관을 터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붙인 긴급 반창고입니다. 이것은 은시장의 레버리지가 이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서 단 하루아침의 변동성만으로도 중앙은행이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가격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 8시
15분에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체는 디폴트를 선언했을 것이고 그들의 포지션은 강제 청산되었을 것이며 은 가격은 10분 만에 $100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유일한 힘, 환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연준의 윤전기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제금융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동성 위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급 불능 위기는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물 위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30억 달러어치의 종이를 다른 종이 조각들과 맞바꾸느라 바쁜 동안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실물 금속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은괴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텅 빈 금고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셔츠까지 잃기 직전인 도박꾼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더 건네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저당증권 담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억 달러의 MBS 담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MBS는 국채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소위 레벨 2 혹은 레벨 3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팔기가 더 어렵고 현금화가 느립니다. 연준이 이 느린 담보를 10억 달러나 받아주었다는 사실은 그 곤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주체는 바닥까지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해 남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절박함의 냄새입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펀드나 은행 데스크에서 풍기는 공포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맡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상하이의 트레이더들이 그 레포 금리의 급등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이징의 전략 기획자들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약점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 중국은 게임의 판을 뒤집는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종이 화폐를 찾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사이 그들은 실물 금속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은행들이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도 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공급이 실제로 중단되었을 때 시스템이 붕괴할 것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앞서 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연준이 은행 시스템의 배관을 고치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그 시각, 상하이에서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청소기는 종이를 빨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채도 주택저당증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를 빨아들였습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전혀 없는 유일한 자산, 바로 서방 세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41톤의 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거래의 반대편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시장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실물 시장의 공격성을 목격해야 합니다. 상하이의 금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해부해 봅시다. 30억 달러가 큰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41톤의 은이 순식간에 증발할 때 그 무게감이 어떠한지, 중국이 실행한 진공작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창고 보고서는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41톤의 은이 거래소 금고에서 물리적으로 인출되었습니다. 톤이라는 단위는 시각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41톤은 1318, 186 트로이 온스입니다. 이것은 1영온스짜리 거대 은괴를 가득 실은 40개의 대형 팔레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며 수천 기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 막대한 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장부상으로 금속을 이 선반에서 저 선반으로 옮기는 서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드 아웃이었습니다. 무장한 현금 수송 트럭 군단이 거래소 하역장에 후진으로 들어와 은괴를 싣고 서방 시장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국가 통제 하의 사유시설로 실어 나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유통 공급망에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12월 30일 평범한 화요일에 41톤을 인출했을까요?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왜 이토록 공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달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26년 1월 1일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뒤에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단순히 은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의 은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가 요건은 까다로워질 것이고 금속을 이동시키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확보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스마트머니들, 즉 거대 배터리 기업들, 태양광 대기업들, 전략 비축 관리자들은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셧다운이 오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요일 아침이면 문이 잠길 것을 두려워하여 바닥까지 싹싹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에 마트를 약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41톤의 인출은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재고 수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고 집계 데이터를 보고 있으며 그 수치는 공포스럽습니다. 상하이의 총 등록은 재고량은 755톤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아 보입니까? 중국이 1년에 소비하는 수천 톤의 산업 수요를 생각하면 755톤은 역사적인 최저치입니다. 이것은 레드존입니다. 불과 몇 주간의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찬장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다른 기업이 들어와 또 다른 40톤을 요구하고 목요일에 또 다른 기업이 50톤을 요구한다면 거래소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연료가 바닥나면 가격은 단 하나의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바로 폭발입니다.